양자 논리. 수학자 존 폴 뉴만은 양자 물리학이 정밀한 수학적 근거를 전개했다. 그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문제를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해 풀었다. 과정 1. 관찰자가 양자의 세계의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정한다. 거울아 거울아 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결정 속에는 이미 양자의 세계에서 반응 가능한 자유는 제한된다. 사실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는 반응을 제한하는 것이다. 만일 오늘 저녁에 어떤 과일을 먹었느냐는 질문에 스테이크는 타당한 반응이 될 수 없다. 파동의 상태가 발전하는 단계이다. 가능성이 펼쳐지거나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에 따라 발전한다. 과정 3. 과정 1에서 제기된 질문에 양자가 아주 작은 것으로 수축됨으로써 반응하는 단계이다. 이 논리의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는 양자의 세계에 무엇을 묻느냐는 결정하는 부분이다. 모든 관찰 행위는 무엇을 관측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포함하고 있다. 갑자기 전체 양자의 사건 속에 선택과 자유의지 같은 말들이 포함되어 버리는 것이다. 존 폰 뉴만의 양자 논리에서도 관측 문제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관찰자가 선택하는 관측이 물질 시스템에 얼마나 자유롭게 반응할 것인가를 제한하고 그 결과 현실에도 영향을 준다. 신사실주의. 아인슈타인이 주도했던 신사실주의는 일상의 현실이 관찰이나 측정에 상관없이 혼자 힘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어떤 해석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사실주의자들은 현실이 고전 물리학에 가까운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자 역학이 보여주는 모순은 단지 이론상의 불완전과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은 양자 역학의 해석에서 숨겨진 변수로도 알려져 있다. 즉, 누락된 요소들이 발견되면 모순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아마 신물질주의 이론 지지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양자 물리학은 틀렸다. 왜냐하면 양자 물리학은 이해하기에 너무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론은 옳은 이유는 그것은 상식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지식이 주어진다면, 숨겨진 변수들이 발견된다면 우리의 말이 옳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아직 살아있다. 다만 우리가 아직 그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윌.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 양자 물리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관찰이라는 의식적인 행위가 현실 형성의 주된 요소가 된다는 극단적인 이론들로 이르게 된다. 즉, 가능성이 실제적인 것으로 구체화되는데 관찰 행위가 독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류 물리학자들은 이런 해석이 뉴 에이지식 사고가 조금 더 희망에 찬 생각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며, 이것은 관측 문제의 모호함으로 비저주의는 오해라고 여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장에서 다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지금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고만 말해두자. 고대의 영적, 형이상학적 전통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아밋, 고스와미의 말을 들어보자. 의식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양자와 중성자가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그것들이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이 가장 깊은 곳까지 진보함에 따라 자연 속에 포함되어 있던 마음이 다시 위치를 획복하게 되었다. 우리는 미지의 해변에서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 뒤 마음의 근원을 설명하는 깊은 이론들이 하나둘 나오게 되었고 마침내 그 발자국을 만든 생물을 재조명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발자국은 우리 자신의 것이었다. 아더 에딩턴 병. 전체성. 아인슈타인의 문화생이었던 데이비드 봄은 양자 역학은 일반적인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모든 것들은 깊게 연계되어 있는 쪼갤 수 없는 전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안한 개념은 내재된 질서에서 펼쳐진 질서가 나온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질서들은 접힘과 펼침을 반복하여 양자 세계의 다양성을 만들어낸다. 현실의 본질에 대한 봄의 이런 시각은 이후 홀로그램 이론을 낳게 되었다.
처음 홀로그램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칼 프리브람이었지만 그 뒤 많은 과학자들이 홀로그램 이론을 통해 뇌와 인식을 설명했다. 최근의 대화에서 에드가 미첼은 코펜하겐 해석은 부정확하며 홀로그램 이론이 현실을 더 잘 설명해주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나는 항상 내가 꽤 침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을 대하면서 어떤 장소나 사건들을 대할 때도 나의 감정과 반응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프레드 알렌 울프 박사와 존 해글린 박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인터뷰를 나누면서 삶의 겉부분만을 맴돌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외부에 대한 나의 의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고 그때 내 삶 속의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은 훨씬 더 천천히 움직였다.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시간 속에 반응하고 후회하는 대신 관찰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고 있다. 배시. 그리고 나. 지금까지 우리는 관찰자에 대한 물리적인 개념을 다루었다. 관찰자의 다른 측면은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아주 친숙한 감각인 자기 자신이 될 것이다. 우리는 내면에서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종종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많은 영적 전통에서 관찰자를 표현할 수 없는 자아 혹은 내면의 본질로 이해하며 내면의 본성을 깨닫거나 관찰함으로써 외부의 자아, 에고도 변해 간다고 말한다. 외부의 행위에 휩쓸리지 않으며 항상 이 순간에 사는 것을 가르치는 선수행 역시 관찰자로 머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학에서 관찰자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관찰자라고 하는 주관적인 관점을 과학적 관점과 묶으려는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주관과 객관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의 내면의 관찰자는 다소 수동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과학에서 관측은 능동적인 행위이다. 관찰이 물리적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식이 영향을 미치는 주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관측 행위 자체가 물질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놀라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물질계에서 어떤 정보를 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는 엄청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과학 저술가인 댄 윈터스는 발견 잡지에서 기고한 글에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한다.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이 글은 프린스턴 대학이 물리학자인 존 휠러의 관찰에 의한 창조란 개념을 요약하고 있다. 휠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주라는 무대에서 우리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는 참여하는 우주에서 살아가며 그 우주를 만들어내는 창조자들이다.